균열의 시작. 제1부 조용한 오후. 나는 오늘도 서점문을 열었다. 벌써 10년째다. 은퇴한 남편과 함께 이 작은 소도시로 내려온 지 말이다. 서울에서의 분주했던 삶이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이곳의 평온함이 나쁘지 않았다. 아니, 나쁘지 않다고 믿고 싶었다. 정아야, 커피 한 잔 마실까? 민수가 뒷문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온화함이 담겨 있었다. 70세가 된 남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요. 잠시 쉬죠. 나는 책장 정리를 멈추고 남편 옆에 앉았다. 오늘따라 유독 고요한 오후였다. 손님들의 발길이 뜸한 평일이었고 창밖으로는 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다.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펼쳤다. 정치면을 보다가 문화면으로, 그러다 부동산 정보까지 꼼꼼히 훑어보는 습관이 있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며 체득한 세심함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잔잔한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을 안 읽는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한적한 서점을 둘러보며 말했다. 베스트셀러 코너조차 먼지가 쌓여가고 있었다. 하지만 불만스럽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 고요함이 주는 위안이 있었다. 책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끔씩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과의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 함께 보내는 이 평온한 일상. 그래도 우리한테는 이 정도가 딱 좋아. 민수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맞는 말이었다. 우리에게는 이 조용한 삶이 적당했다. 큰 욕심도 거창한 계획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때였다. 민수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별일 아닌 소리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는 평범한 소리. 그런데 이상했다. 민수가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잠깐,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의 얼굴에 스친 표정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당황, 놀람, 아니면 두려움. 민수는 재빨리 휴대폰 화면을 가렸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이미 보았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름 앞에 붙어있던 하트 이모티콘. 수연. 그 이름이 내 가슴속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혔다. 누구지? 수연이 누구지? 민수가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그리고 왜 화면을 그렇게 급하게 가렸을까?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최대한 평온하게 물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다. 민수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아, 그냥. 옛날 직장 동료야. 별일 아니야. 옛날 직장 동료. 그럴 수도 있다. 민수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동료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렇게 당황할 일이었을까? 그렇게 급하게 화면을 가릴 일이었을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니, 묻고 싶지 않았다. 혹시 내가 의심이 많아진 건 아닐까? 결혼 생활 40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불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다시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평소보다 빨랐고 같은 기사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씩 휴대폰을 흘끔 쳐다보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나도 책 정리를 계속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수연이라는 이름이 자꾸 머리를 맴돌았다. 여자 이름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신경이 쓰였다. 민수의 직장 동료 중에 여자가 있었나? 기억해보려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다. 우리는 평소처럼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민수가 밥을 짓고 나는 반찬을 차렸다.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평소보다 대화가 적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도 짧았다. 오늘 서점에 손님이 많이 왔어? 민수가 물었다.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어색함을 채우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아니요.
평일이라 한산했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평소 같으면 서로의 하루 일과에 대해 더 자세히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아니, 그럴 여유가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이 모든 것을 어색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다. 아니, 잠든 척하고 있는 것 같았다. 호흡이 규칙적이지 않았고 가끔씩 몸을 뒤척이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수연. 그 이름이 계속 떠올랐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정말로 그냥 직장 동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민수의 반응이 자꾸 신경 쓰였다. 그 당황스러운 표정, 급하게 화면을 가린 행동,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 하트 이모티콘. 일반적인 직장 동료에게 하트 이모티콘을 붙일까?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할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깊이 잠들지는 못했다. 꿈속에서도 수연이라는 이름이 떠돌아다녔고 민수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민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커피를 내리며 어제 일을 되돌아봤다. 과연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때 민수의 휴대폰에서 또다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민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잠깐 망설였다.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한다는 것은 신뢰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었다.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이성을 압도했다.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미리 보기.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한 이름. 수연. 이번에는 확실했다. 하트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메시지 내용의 일부가 보였다. 어제 정말 좋았어요. 또 만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아니, 볼 수가 없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제 좋았다고. 또 만나자고. 이게 과연 직장 동료 사이의 메시지일까? 나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와 찬물을 한 컵 마셨다. 진정하려고 애썼지만 마음은 더욱 어지러웠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 그런 그가 나 몰래 누군가와. 아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오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뭔가 변했다는 것을. 우리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그 작은 균열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제2부 의심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다.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나와 함께 아침을 먹고 가끔 동네를 산책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그의 모든 행동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정아야, 오늘 오후에 잠깐 나가볼게. 민수가 아침을 먹다 말고 말했다. 별일 아닌 말이었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가지곤 했으니까. 하지만 이상했다. 언제부터인가 민수의 외출이 잦아졌다. 예전에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자주 나가고 싶어 했다. 어디 가세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 답답해서. 답답해서. 그런 말을 하는 민수가 낯설었다. 우리가 이 소도시로 이사 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여유로움 때문이었는데 언제부터 답답하다고 느끼게 된 걸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민수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살펴봤다. 평소보다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다. 머리를 몇 번이나 만지며 정리했고 옷도 평상시보다 신경 써서 입었다. 이상했다. 단순한 동네 산책인데 왜 그렇게 차림새에 신경을 쓸까? 예전에는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나갔는데 요즘에는 외출할 때마다 깔끔한 셔츠를 입고 면도까지 다시 했다. 다녀올게. 민수가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걸음걸이에도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예전보다 가벼워 보였고 어딘지 모르게 설렘 같은 게 느껴졌다.
나는 그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혼자 남은 서점에서 나는 마음을 다독였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변화가 필요한 거야.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자극을 원하잖아.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2시간 후 민수가 돌아왔다. 얼굴에는 묘한 생기가 돌았다. 외출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산책 어떠셨어요? 응, 좋았어. 오랜만에 시원한 바람도 쐬고. 하지만 그의 옷에서는 바람 냄새가 아닌 다른 향이 났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 여자의 향수 냄새였다. 내가 쓰지 않는 향이었다. 그날 저녁 빨래를 하면서 나는 민수의 셔츠를 들여다봤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향. 그것도 여자의 향수. 어떻게 단순한 동네 산책에서 이런 냄새가 날 수 있을까? 나는 셔츠를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봤다. 달콤하고 세련된 향이었다. 젊은 여자가 쓸 법한 향수.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정아야, 뭐하고 있어? 뒤에서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며 셔츠를 빨래 바구니에 던져 넣었다. 아, 빨래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 고마워.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걸까? 단순히 지나가다 스친 누군가의 향수 냄새일까? 며칠 후 또 다른 변화를 눈치챘다. 민수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거의 만지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자주 확인했다. 그리고 때때로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를 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수의 통화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다. 평소보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통화가 끝난 후 돌아온 민수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누구와 통화하셨어요? 아, 그냥 옛날 동료랑. 또 옛날 동료. 그 대답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민수가 퇴직한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옛날 동료들과 연락이 잦아진 걸까? 나는 민수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다. 통화 후의 얼굴에는 분명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다. 즐거움, 설렘, 아니면 죄책감, 복합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요즘 동료분들이랑 연락을 자주 하시네요.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민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신경이 쓰였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민수는 벌써 잠든 것 같았지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향수 냄새, 잦아진 외출, 달라진 통화 패턴. 하나하나는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뭔가 석연치 않았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해봤다.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사이다. 민수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알아챌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서늘한 직감은 분명히 근거가 있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또 외출 준비를 했다. 이번에는 더욱 신경 써서 차림새를 정리했다. 새로 산 셔츠를 입고 향수까지 뿌렸다. 민수가 향수를 쓰는 건 결혼식 이후 처음 보는 일이었다. 오늘도 산책 나가세요? 응, 날씨가 좋아서. 하지만 창밖의 날씨는 흐렸다. 산책하기엔 그리 좋지 않은 날씨였다. 민수는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민수가 나간 후 나는 혼자 서점에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두려움, 분노, 서운함,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감.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수연이라는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그 하트 이모티콘, 그 메시지 내용. 그리고 지금 민수의 변화들.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피할 수도 없었다. 점점 더 많은 의문들이 생겨났다. 민수는 정말 어디에 가는 걸까? 누구를 만나는 걸까? 그리고 나에게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알고 싶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 불안한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었다. 의심은 이미 작은 씨앗에서 자라나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앞으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나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균열의 시작. 제3부 의심은 확신을 향해 간다. 그날은 목요일이었다. 평소라면 집에서 독서를 하거나 서점 정리를 하며 보내는 조용한 오후였다. 하지만 문화센터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다. 다음 주 합창 공연을 위한 추가 연습이 있다는 것이었다. 민수야, 나 잠깐 문화센터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민수는 TV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반응이었다. 나는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다. 문화센터까지는 버스로 20분 정도 걸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요즘 들어 민수에 대한 의심이 커져만 가고 있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버스에서 내려 문화센터로 향하는 길,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키와 체형, 그리고 그 특유의 걸음걸이. 분명히 민수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민수가 이 근처에 올 이유가 없었다. 우리 집에서 문화센터까지는 반대 방향이었고 민수는 이쪽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다고 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뒷모습을 못 알아볼 리가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라갔다. 민수는 문화센터 맞은편에 있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라테아트라는 이름의 아담한 카페였다. 나는 길 건너편에서 카페 내부를 살펴봤다. 통유리창 너머로 민수의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민수 혼자가 아니었다. 맞은편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나이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였다.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짧게 자른 머리가 깔끔해 보였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 여성이 수연인가? 하지만 수연이라는 이름에서 연상되는 젊은 여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그렇다면 또 다른 누군가인 걸까? 더 자세히 보려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성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합창단의 단장인 이수연이었다. 이수연. 합창단에서 만난 지 벌써 3년이 된다. 나보다 5살 정도 어리지만 합창단을 이끄는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었다. 목소리도 좋고 성격도 밝아서 단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나 역시 그녀를 좋아했고 때때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내 남편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니 더욱 당황스러웠다.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는 게 한눈에 보였다. 민수는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운 표정이었고 수연도 편안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근처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현실인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 설마 민수가 수연과 그동안 품어왔던 의심이 한순간에 현실로 다가왔다. 휴대폰에 뜬 수연이라는 이름, 잦아진 외출, 달라진 옷차림, 그리고 지금 이 장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믿고 싶지 않았다. 민수와 수연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언제부터 이들은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 나는 다시 카페 쪽을 바라봤다. 두 사람은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수연이 뭔가 말할 때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여서 더욱 마음이 아팠다. 얼마나 오래 저렇게 만나온 걸까? 나는 매주 목요일마다 수연을 만나며 합창 연습을 했다. 그때마다 그녀는 평범한 단장이었고 나는 그저 단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내 남편과 갑자기 메스꺼움이 올라왔다.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수연이 나에게 친근하게 대했던 것도 가끔 민수 이야기를 꺼냈던 것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까? 정아 씨 남편분은 어떠세요?
퇴직 후 적응 잘하시나요? 몇 주 전 수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는 단순한 안부 인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다. 배신감과 함께 자괴감도 밀려왔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수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돌리게 만든 내 잘못이 있는 걸까? 카페에서 두 사람이 일어났다. 민수가 계산을 하는 동안 수연은 화장실로 향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다. 함께 걸으며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걸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다. 마치 수년간 함께 걸어온 사이처럼. 나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정류장에 앉아 있었다. 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온 합창 연습은 완전히 잊어버렸다. 지금 당장 수연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에게 따져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수연에게는 어떤 얼굴로 다시 마주해야 할까?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TV를 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합창 연습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요. 나는 대답하며 민수의 얼굴을 봤다. 조금 전까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그 얼굴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카페에서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수와 수연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들의 편안한 웃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모르고 있던 내 자신. 의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그냥 우연히 만난 건 아닐까? 하지만 내 이성은 그런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었다.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피할 수도 없었다. 40년 결혼 생활의 균열이 더욱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나는 알고 싶지 않았다. 제사부 가장 믿은 관계에서의 배신. 그 다음 주 목요일 나는 다시 합창단 연습에 참석했다.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럴 경우 더 의심을 받을 것 같았다. 아니, 사실은 확인하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진실인지 말이다. 연습실에 들어섰을 때 수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미소로 나를 맞았다. 정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갑자기 못 오셨더라고요. 괜찮으셨어요? 아, 네.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수연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다. 몇 년간 함께 노래하며 정을 쌓아온 사이였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 밝은 미소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 걸까? 연습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집중할 수 없었다. 수연이 지휘를 하며 노래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다. 저 손으로 내 남편을 만졌을까? 저 입술로 내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을까? 정아 선생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는 것 같은데요. 연습 중간에 수연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관심 어린 표정이 더욱 가증스러웠다. 진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연기하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다.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시구나. 우리 나이에는 무리하면 안 되죠. 충분히 쉬세요. 우리 나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수연은 나보다 5살 어리지만 여전히 60이 넘은 나이다. 그런 그녀가 내 남편과, 아니, 이미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의심하고 있는 내 자신이 우스웠다. 연습이 끝난 후 몇몇 단원들이 차를 마시러 가자고 했다. 평소 같으면 기꺼이 동참했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저는 오늘 먼저 갈게요. 아, 그러세요?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수연이 인사를 건네며 내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 손이 내 남편을 만졌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재빨리 손을 빼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용기를 냈다.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샤워를 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평소보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휴대폰에는 잠금이 걸려 있었다. 예전에는 잠금을 걸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 나는 민수의 생년월일을 입력해봤다. 틀렸다. 우리 결혼기념일도 시도해봤지만 역시 틀렸다. 그때 문득 떠오른 숫자가 있었다. 수연의 생일. 몇 년간 함께 지내며 자연스럽게 알게 된 날짜였다. 떨리는 손으로 그 숫자를 입력했다. 휴대폰이 열렸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민수가 수연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다니. 이보다 명확한 증거가 또 있을까? 메시지를 확인해봤다. 수연과의 대화 내역이 가득했다. 처음 메시지는 석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오늘 정아 씨 모르게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조심해야겠지만 당신 때문에 하루하루가 설레요. 저도요. 이런 감정이 이 나이에도 가능한지 몰랐어요. 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게 현실인가? 내 남편과 내 친구가 나누는 대화가 맞나? 더 위로 올라가며 확인해봤다. 그들의 관계는 생각보다 깊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래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정아한테 언제 말할 거예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알아요. 저도 미안해요. 하지만 이 감정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내 이름이 그들의 대화에 등장하는 것을 보니 더욱 모욕적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처리해야 할 문제일 뿐이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나는 서둘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손이 떨려서 물을 따라 마시려고 했지만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정아야, 뭐해? 샤워를 마친 민수가 나타났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나는 민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40년을 함께 산 이 남자가 지금은 완전히 낯설어 보였다. 저 눈에는 더 이상 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걸까? 아니면 애초부터 없었던 걸까? 오늘 합창 연습 어땠어? 민수가 물었다. 그 질문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는 알고 있을까? 그냥 평소처럼요. 수연 선생님은 잘 계시고 그 이름을 민수의 입에서 듣는 것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그는 무심한 척 물어봤지만 나는 그 뒤에 숨은 진심을 알고 있었다. 네, 잘 계시더라고요. 그래, 좋은 분 같던데. 좋은 분. 내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를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민수. 이것도 일종의 조롱인가?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메시지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이었다. 모욕감. 깊고 어둡고 차가운 모욕감. 젊은 여자에게 빼앗겼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매력이 없어졌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연은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다. 같은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하며 우정을 나눈 사이였다. 그녀에게는 내게 없는 무엇이 있는 걸까? 더 아름다운 목소리, 더 우아한 몸매, 아니면 더 흥미로운 대화. 모든 것이 궁금하면서도 알고 싶지 않았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내 나이였다. 67.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 만약 20대, 30대에 이런 일을 겪었다면 새로운 사랑도 새로운 인생도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이 나이에 이런 배신을 겪어야 하나? 그 생각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인생의 말년에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 내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버렸다. 새벽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나는 분노하고 있지 않았다. 그냥 깊이 상처받고 모욕당하고 절망하고 있었다. 마치 인생 자체에 속은 기분이었다. 민수는 내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아무런 죄책감 없는 얼굴로. 그 모습이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를 깨워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럴 힘도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뎌내야 할까?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가 알던 세상은 이미 끝났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현실인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했다. 제오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날부터 나는 이상하게 과거를 자주 떠올렸다. 민수와 수연의 배신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인지 마치 내 인생 전체를 다시 검토하고 싶어졌다.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서점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자주 생각했다. 결혼한 지 40년.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포기했을까? 젊은 시절에 나는 꿈이 많았다. 문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언젠가는 책을 쓰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도 있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런 꿈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다. 지금은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민수가 안정되면. 그렇게 미루다 보니 어느새 60을 넘겼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에도 나는 늘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다. 아이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영양 균형을 맞춘 식단을 준비하고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내 시간은 언제나 가족을 위한 시간이었다. 민수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피곤해 보이면 조용히 있었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으면 더욱 배려했다.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은 항상 뒤로 미뤘다. 특히 민수가 퇴직한 후에 몇 년이 그랬다. 갑자기 집에 있게 된 그가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력했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려 애썼다. 서점을 함께 운영하는 것도 이 소도시로 이사 오는 것도 모두 민수를 위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의문이 들었다. 그 모든 배려와 희생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내가 그렇게 맞춰주고 돌봐준 남편이 결국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면 내가 바친 그 시간들은 무엇이었을까? 좋은 아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늘 그것을 남편의 기분을 맞춰주고 가정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의견보다는 민수의 의견을 우선시했고 내 욕구보다는 가족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민수는 나의 그런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지루해했던 건 아닐까? 혹시 수연에게는 내게서 찾을 수 없는 어떤 자극이나 새로움이 있는 걸까? 나는 서점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봤다. 67살의 평범한 여성.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머리, 주름이 늘어난 얼굴, 편안한 옷차림.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무난한 사람이 되었을까? 젊을 때는 나름대로 개성이 있었다. 좋아하는 음악도 있었고 읽고 싶은 책도 많았다.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포기했다. 가정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민수가 클래식을 좋아해서 나도 클래식을 듣기 시작했다. 민수가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나도 자연스럽게 순한 음식을 해 먹었다. 민수가 시끄러운 것을 싫어해서 나도 조용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민수의 아내라는 역할만 남았다. 하지만 그런 나를 민수는 사랑했을까? 정말로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냥 편리했던 걸까? 자신에게 맞춰주는 순종적인 아내가 편안했던 건 아닐까? 수연은 어떤 사람일까? 합창단에서 본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리더십도 있었고 자신만의 확고한 취향도 있었다. 혹시 민수는 그런 모습에 매력을 느꼈던 걸까? 나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주체성과 개성 때문에. 생각하면 할수록 허무했다. 40년 동안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을 지워왔는데 그 결과가 이것이라니. 민수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서점에 앉아 과거를 후회하는 것. 그렇다면 나는 과연 행복했던 걸까? 민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을 때 정말로 행복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온 건 아닐까? 문득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었다. 혼자만의 시간이 그리웠던 순간들. 내 생각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었던 순간들. 다른 삶을 상상해봤던 순간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가정이 우선이야.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지금에서야 깨달았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았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만약 내가 더 주체적이었다면 어땠을까? 내 의견을 더 당당히 표현했다면, 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구했다면, 그랬다면 민수가 나를 더 흥미로운 사람으로 생각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설사 그랬다고 해도 민수가 외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 어쩌면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냥 민수라는 사람의 선택일 뿐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67의 나이에 새로운 나를 찾는다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이미 너무 늦은 걸까? 서점 한 구석에 놓인 거울을 다시 바라봤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보였다. 주름지고 늙은 얼굴이 아니라 아직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의 얼굴로.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사람의 얼굴로. 물론 두려웠다. 이 나이에 변화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닐까? 나는 더 이상 민수의 아내로만 살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박정아로 살고 싶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변화의 첫걸음이 무엇일지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잃고 살지는 않겠다는 것. 제육부 배신의 진짜 이유. 며칠 후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아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다. 나는 손을 닫고 그와 마주 앉았다. 마침내 이 순간이 왔구나 싶었다.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을 비비작거리며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다. 정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쏟아지는 사과. 그리고 이어진 고백. 수연이랑 잘못된 관계가 있었어. 아니, 지금도 그래. 드디어 나왔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다. 언제부터요? 석 달. 아니, 정확히는 4달 전부터야. 4달. 생각보다 길었다.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던 것이다. 왜? 왜 그랬어요? 내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말에 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사랑해서가 아니라면? 그럼 뭐 때문에요? 민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존재감. 그런 거였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할까. 존재감.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다. 퇴직하고 나서부터 자꾸 생각이 들었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집에만 있으니까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거든.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러다가 수연을 만났어.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어. 문화센터 앞에서 마주쳤는데 그때 수연이 먼저 말을 걸었지. 나는 그날을 기억했다. 내가 합창 연습에 갔던 날 수연이 정아 선생님 남편분 만났다고 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이다. 수연도 비슷한 상황이었어.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면서 외로워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가 됐던 것 같아. 위로. 사랑이 아니라 위로. 처음에는 정말 그냥 대화만 했어. 서로 힘든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해주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민수가 말을 멈췄다. 나는 그 뒷말을 알 수 있었다. 위로는 점점 깊어졌고 결국 선을 넘게 된 것이다. 수연도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 특히 너한테 미안해하더라고. 정말 미안해한다면 왜 그런 일을 계속한 걸까? 하지만 나는 그 질문을 삼켰다. 그럼 저한테는 뭔가 부족했던 거예요?
제가 민수 씨에게 존재감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는 잘못이 없어. 정말로. 그럼 뭐가 문제였어요? 우리가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민수의 말이 계속됐다. 40년을 함께 살다 보니까 서로가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는 언제나 내 옆에 있고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거라고. 그런데 그게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잊어버렸던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다. 민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나 역시 민수를 당연하게 여겼던 적이 많았다. 그가 매일 아침 커피를 끓여주는 것도, 함께 산책하는 것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모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수연은 새로운 사람이었어. 내 이야기에 놀라워하고 관심을 보이고 나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대해줬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다고 할까. 그 말을 들으니 수연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던 그녀에게도 민수는 새로운 자극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남자.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서로 외로워서 만든 착각이었다는 걸. 민수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수연도 똑같이 말하더라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던 거라고. 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다. 적어도 진짜 사랑해서 나를 버린 건 아니라는 것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허무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아픔이 단순한 착각 때문이었다는 말인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끝낼 거야. 수연이랑도 이미 이야기했어. 우리 둘 다 잘못된 일이었다는 걸 인정했고. 민수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정아야, 나는 정말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이 일로 우리가 끝나는 건 원하지 않아.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묘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배신은 정말로 내 부족함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매력이 없어서도 사랑스럽지 않아서도 아니었다. 단순히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생긴 권태감과 서로에 대한 당연시 때문이었다. 민수 씨도 외로웠구나. 내가 중얼거렸다.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저도 몰랐어요. 민수 씨가 그렇게 외로워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그저 민수 씨가 퇴직 후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내 기분을, 내 외로움을. 나도 눈물이 났다.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그동안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저도 미안해요. 저도 민수 씨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민수 씨가 어떤 기분인지,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놓쳤던 순간들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알았다.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배신의 진짜 이유를 알고 나니 오히려 희망이 보였다.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면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제7부 헤어짐은 끝이 아니라 선택이다. 민수의 고백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약속대로 수연과의 관계를 정리했고 나에게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을 하기로. 정아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나이에 이혼이라니. 민수는 내 결정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아마 내가 용서하고 예전처럼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민수 씨 말이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거죠. 나는 차분히 말했다.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해본 결론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알았잖아.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민수를 바라보며 계속했다.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거든요. 민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나쁘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는 박정아로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사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67의 이혼이라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까? 경제적으로는 괜찮을까? 하지만 그런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다. 남은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며칠 후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외아들. 그에게 이혼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요.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아빠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용서하고 넘어가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한 문제야. 그래도 결혼 생활 40년인데 이제 와서 혼자 사시겠다고요? 엄마 나이에?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조금의 짜증도 섞여 있었다. 아마 부모의 이혼이 자신에게도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늦은 게 아니야. 오히려 지금이 적당한 때일 수도 있어. 엄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다. 좋은 아내로, 좋은 어머니로 보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포기했던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 시선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 아들과의 통화를 마친 후 나는 합창단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다. 당연히 모두들 놀랐다. 정아 선생님,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에요?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 덕목이잖아요. 모두들 나를 만류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예전이라면 그런 말들에 흔들렸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더욱 확신이 섰다. 수연은 합창단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민망하다면서. 사실 나도 그녀와 마주하는 것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녀만 떠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수연 씨가 그만둘 이유는 없어요. 저도 계속 다닐 거고요. 합창단 사람들은 더욱 놀랐다. 같이 계속 활동하시겠다고요? 네. 개인적인 일과 합창은 별개니까요. 그것도 내 변화 중 하나였다. 예전이라면 체면 때문에 합창단을 그만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했다. 재산 분할, 앞으로의 생활비, 주거 문제 등. 쉽지 않은 일들이었다. 민수는 서점을 나에게 넘기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반반씩 나누자고 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충분한 노후 자금이 있었다.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기 전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후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 시작인데.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다. 두렵기보다는 설렜다. 민수는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다. 아들 근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나는 이 소도시에 남기로 했다. 서점도 합창단도 그리고 이제 막 찾기 시작한 나 자신도 모두 여기에 있었으니까. 이혼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이상하게 가벼운 기분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집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다. 67살의 혼자 된 여자.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다. 늙고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그날 저녁 혼자 식사를 하면서 생각했다. 앞으로 뭐라고 살까? 서점 운영도 계속할 수 있고 합창도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포기했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해 볼 수도 있겠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제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4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상관없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했다. 물론 혼자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외로울 때도 있을 것이고 후회하는 순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조차 내 선택이라는 것이 기뻤다.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67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진짜 내가 되어 살고 싶었다. 제8부완결 나는 이제 나로 살아간다. 이혼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나는 잘 살고 있다. 아니,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서점은 조금 다르게 꾸몄다. 한쪽 구석에는 시니어 글쓰기 모임 공간을 만들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이야기를 글로 쓴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금은 모두들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다. 정아 선생님, 오늘 제가 쓴 글 좀 들어봐 주세요. 70이 된 김순자 씨가 수줍게 원고지를 내밀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을 담은 글이었다.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였다. 정말 좋아요. 순자 씨만이 쓸 수 있는 글이네요.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이런 순간들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일. 이것이 내가 찾은 새로운 역할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글쓰기 모임을 시작했다. 하지만 점점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노년의 외로움, 자식들과의 갈등,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때로는 부부 문제까지. 그래서 나는 시니어 상담 봉사자 교육을 받았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료로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었다. 내가 겪었던 상처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었다. 선생님, 저도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요즘 자꾸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해서. 6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그 상황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누군가의 배신이나 선택이 나의 존재 가치를 흔들 수는 없다는 것. 합창단도 계속 다니고 있다. 수연과는 어색한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 인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무엇보다 나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포기했던 그 꿈을. 지역신문에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담은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늦어도 괜찮은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칼럼은 내 이야기였다. 67에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며 연락을 주셨다. 아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내 변화를 인정해주고 있다. 가끔 서울에서 내려와 서점을 구경하고 간다. 엄마,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더 밝아 보이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다. 나도 느끼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확인해주니 더욱 실감이 났다. 민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아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서울에서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한다.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서점 한 구석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다. 1년 전 이맘때 나는 민수의 휴대폰에서 수연이라는 이름을 보며 절망했었다. 그때의 나에게 지금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믿을까? 나는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오늘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느낀 점들을 정리하려고. 글쓰기는 이제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배신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첫 문장을 적으며 미소 지었다. 정말 그랬다.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민수의 아내로만 살았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수치심에서 시작된 감정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생각해봤다. 처음에는 정말 부끄럽고 모욕적이었다. 그 다음에는 분노가 올라왔고 그 후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며 나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지금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박정아라는 한 사람으로 온전히 내 의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창밖에서 가로등이 켜졌다. 나는 노트를 덮고 일어났다. 집에 가서 저녁을 해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을 예정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진 저녁 시간. 혼자라고 해서 외롭지 않다. 오히려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다. 67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풍성할 줄 누가 알았을까? 균열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나로 살아간다. 여기까지 균열의 시작 8부작이 완결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오디오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